프롤로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작품은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논쟁적이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소설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엘베르 카미의 이방인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모른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1942년 출간된 이후 수많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사유를 선사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작품을 읽고 주인공 메르소를 냉혈한 괴물이라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가장 정직한 인간이라 옹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작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이 품고 있는 철학적 질문들, 카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들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을까요?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소설의 제목은 이방인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장, 엘베르 카미, 부조리의 철학자. 이방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을 쓴 작가 엘베르 카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카미는 1913년 11월 7일 프랑스령 알제리의 몬도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미가 한 살도 되기 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청각 장애가 있었고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카미는 극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청년 카미는 알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과 니체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동시에 연극 활동을 하며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결핵으로 인해 교수가 되는 길은 막혔지만 그는 작가와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유럽은 전체주의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나치의 부상, 그리고 다가오는 세계대전. 카미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카미 철학의 출발점이었고, 그가 평생 천착한 부조리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부조리란 무엇일까요? 카미는 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의미를 갈망하지만 세계는 침묵으로만 응답하는 대립상태. 우리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찾고, 일의 의미를 찾고, 관계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주는 우리의 의미 부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태양은 그저 떠올랐다 질 뿐이고 파도는 그저 밀려왔다 물러갈 뿐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살할까요? 아니면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도피할까요? 카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를 직시하면서도 당당히 살아가야 한다. 1942년 카미는 두 권의 책을 동시에 출간합니다. 하나는 철학 에세이 시지프 신화, 다른 하나는 소설 이방인입니다. 시지프 신화가 부조리 철학을 이론적으로 전개했다면 이방인은 그것을 소설적 형식으로 구현한 작품이었습니다. 두 책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들에게 벌을 받아 영원히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 그리고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 부조리한 죽음을 맞이하는 메르소. 이들은 모두 부조리한 세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2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메르소라는 인물.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모른다.
요양원에서 전보를 받았다. 어머니 별세, 내일 장례, 삼가 조의를 표함.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모른다. 이 충격적인 첫 문장은 독자들에게 즉각적인 불편함을 줍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심지어 날짜조차 확실하지 않은 채로 말하는 사람이라니. 메르소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메르소는 알제리에 사는 프랑스인 사무원입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끔 영화를 보고 연인 마리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회적 관습과 감정 표현에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장면을 봅시다. 메르소는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밤샘 조문을 하는 동안 그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슬픔? 상실감? 아닙니다. 그는 커피의 맛, 담배 연기, 조문객들의 이상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더위와 햇빛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메르소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해변에 가서 수영을 하고 마리와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리와 사랑을 나눕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규범으로 보면 이것은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거짓 슬픔을 표현하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의 감각에 충실한 것입니다. 메르소의 이러한 태도는 일상의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됩니다. 직장 상사가 파리 지사로 승진 제안을 하자 메르소는 다 똑같다고 대답합니다. 마리가 결혼하자고 제안하자 내가 원한다면이라고 답합니다.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은 의미가 없지만 아마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메르소는 사회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야심도 열정도 위선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뿐입니다. 카미는 메르소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정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수많은 거짓말들, 물론 슬프죠. 당연히 사랑해요. 정말 기뻐요. 같은 말들이 과연 진실한 것일까? 메르소는 그러한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직함 때문에 그는 사회에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3장, 태양과 살인, 부조리의 폭발. 소설의 전환점은 해변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논쟁적인 살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일요일 메르소는 친구 레몽, 마송과 함께 해변 오두막으로 놀러 갑니다. 레몽은 이전에 아랍인 여자와 문제가 있었고 그 여자의 오빠와 친구들이 복수하려 합니다. 해변에서 메르소 일행은 아랍인들과 마주칩니다. 첫 번째 대치 후 메르소는 혼자 다시 해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샘물 근처에서 아랍인 한 명과 다시 마주칩니다. 그 아랍인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미의 묘사는 놀랍도록 감각적이고 몽환적입니다. 메르소가 느끼는 것은 위협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오직 압도적인 더위와 햇빛입니다. 태양이 똑같았다. 모래 위에서 반사되는 빛이 견딜 수 없었다. 해변 전체가 햇빛 아래 떨리고 있었다. 하늘은 끝까지 열려 있었고 푸른 빛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 땀이 눈에 고입니다. 햇빛이 칼날에서 반사됩니다. 메르소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는 레몽에게서 받은 권총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다. 바다는 두껍고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하늘이 온통 열려
불비를 쏟아내는 것 같았다. 온몸이 긴장했고 나는 손을 권총 위에 오므렸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매끈한 총자루의 감촉을 느꼈으며 그 짧고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첫 발을 쏜 후 메르소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네 발을 더 쏩니다. 카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행의 문을 짧게 4번 두드리는 것 같았다.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메르소는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정당방위였을까요? 아닙니다. 첫 발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 4발을 더 쏜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증오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메르소는 그 아랍인을 알지도 못했고 개인적인 원한도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메르소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정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독자들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카미의 철학을 이해하면 이 장면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메르소의 살인은 의도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의 우연한 충돌, 부조리의 폭발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햇빛, 땀에 젖은 손, 반사되는 칼날, 그리고 손에 쥐어진 권총. 이 모든 요소들이 우연히 결합되어 한 사람의 죽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심오한 의미도 극적인 동기도 없습니다. 오직 순간의 우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의 본질입니다. 삶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인과관계나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있을 뿐입니다. 사장, 재판, 사회의 심판. 소설의 2부는 재판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카미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재판정은 살인 사건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메르소라는 인간을 심판합니다. 검사는 살인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합니다. 대신 그는 메르소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메르소가 보인 태도입니다. 요양원 원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피고는 어머니의 관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습니다. 이 증언이 나오자 법정에는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검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다음날 피고는 무엇을 했을까요?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여자와 우연히 만나 불륜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마리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과 메르소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하려 하지만 검사는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당신이 피고와 처음 만난 것이 피고의 어머니가 죽은 다음 날이 맞습니까? 그날 같이 수영을 했고 영화를 봤습니까? 마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사는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 이 장면들은 깊은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통념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곳입니다. 메르소가 실제로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괴물이라는 내러티브입니다. 검사의 최종 변론은 더욱 극적입니다. 나는 이 남자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률과도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일 이 법정에서 심리될 존속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피고는
최소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는 어떠한 후회도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소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소외감을 느낍니다. 법정에서 이야기되는 메르소는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메르소를 변호하려 하지만 그의 변론 역시 메르소의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변호사는 메르소가 일시적 정신 착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이 모든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 착란 상태가 아니었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느낀 것을 솔직하게 느꼈을 뿐입니다. 결국 메르소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살인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규범을 거부한 이방인으로서 처형되는 것입니다. 5장 감옥에서의 깨달음. 사형을 선고받은 메르소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엄습합니다. 그는 상소하는 방법, 감형 청원에 대해 생각합니다. 형 집행 순간에 대한 상상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메르소는 변화합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감옥 사제가 메르소를 찾아옵니다. 사제는 메르소를 개종시키려 합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장면에서 메르소는 소설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격렬한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무엇이 나를 관심 있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관심 있게 하겠냐고요. 다른 사람의 죽음이,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관심 있게 한다고요? 당신의 하느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명이, 이 모든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메르소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고 저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지만 저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마치 평생 이 순간을, 이 새벽을, 내가 정당함을 증명하게 될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사제가 떠난 후 메르소는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보입니다. 밤의 냄새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이 세계는 아름답다고,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마치 엄청난 분노가 나를 악에서 씻어낸 것 같았고 희망을 비워낸 것 같았습니다. 징조와 별들로 가득한 이 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세계의 부드러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메르소는 마침내 부조리를 완전히 수용합니다. 세계는 인간에게 무관심합니다. 어떤 궁극적인 의미도 신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메르소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던 어머니가 새 약혼자를 얻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합니다. 어머니도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다시 살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 생이 끝나가는 곳에서 저녁은 우울한 휴식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덜 외롭기 위해서는 내 처형의 날, 많은 구경꾼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문장은 역설적입니다. 메르소는 자신을 증오하는 군중을 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진실을 지켰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그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가 끝까지 사회의 위선을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6장 현대를 비추는 거울. 8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방인은 여전히 강렬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계속 읽히고 논쟁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걸까요? 첫째, 이방인은 현대 사회의 소외 현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메르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 갇혀 있습니다. SNS에서는 진실한 감정보다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실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아 비난받았듯이 우리도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왜 슬프지 않아? 왜 기뻐하지 않아? 왜 분노하지 않아?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방인은 진정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메르소는 사회적 위선을 거부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슬프지 않으면 슬프다고 연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할까요? 잘 지내요라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메르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셋째, 이방인은 의미의 문제를 다룹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습니다. 내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관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어쩌면 삶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7장 카미의 유산. 1957년 엘베르 카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당시 43세로 역대 최연소 수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카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양심에 닥친 문제들을 진지하게 조명했으며 인간의 조건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인 1960년 카미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미완성 소설 최초의 인간의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카미의 자전적 이야기로 그가 평생 쓰고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카미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둘 사이에 오랜 불화에도 불구하고 깊은 애도의 글을 썼습니다. 카미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탁월한 대표자였다. 그는 20세기 문학의 상속자이자 불안한 역사 속에서 휴머니즘을 수호한 사람이었다. 8장 이방인을 읽는 방법. 이방인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소설입니다. 문장은 짧고 문체는 평이하며 줄거리는 직선적입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 단순함 뒤에는 깊은 철학적 층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방인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메르소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처음 읽을 때 많은 독자들은 메르소를 냉혈한 괴물로 느낍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면 그는 오히려 가장 정직한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문체에 주목하십시오. 카미의 글쓰기는 의도적으로 건조합니다. 화려한 수사나 감정적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메르소의 의식을 반영합니다. 그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단지 경험할 뿐입니다.
셋째, 감각적 묘사에 집중하십시오. 이방인은 놀랍도록 감각적인 소설입니다. 햇빛, 더위, 땀, 바다의 냄새, 빵의 맛. 메르소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감각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습니다. 넷째,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십시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쓰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시대에 개인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카미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에필로그, 부조리 속에서의 자유.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 엘베르 카미로부터 시작해서 1942년 출간된 이방인을 거쳐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카미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부조리를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미를 강요당하는 것을 거부하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의 위선을 비판하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메르소는 마지막 순간 감옥의 창문을 통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깨닫습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어떤 신도, 어떤 운명도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능동적 존재입니다. 엘베르 카미의 이방인,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 놀라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읽거나 다시 읽으실 때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용감하게 창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